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털없는 원숭이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장이 시작됩니다. 그 제목은 짝짓기입니다. 영어로는 SEX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부제로 강력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성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69쪽입니다. 짝짓기. 털없는 원숭이는 오늘날 성적으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영장류로서 갖고 있는 본능과 나중에 채택한 육식동물의 특성은 그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그리고 정교한 문명사회의 제도는 그를 또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우선 그는 숲속에 살면서 열매를 따먹던 조상들에게서 기본적인 모든 성적 자질을 물려받았다. 이런 특성은 그 후 탁 트인 들판에서 사냥하는 생활 방식에 맞도록 철저히 수정되었다. 이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복잡하고 문화적인 사회 구조가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털없는 원숭이는 어렵사리 획득한 육식동물의 성적 특성을 다시금 새로운 사회 구조에 적응시켜야만 했다. 열매를 따먹는 영장류에서 사냥하는 육식동물로 바뀔 때 성적 특성의 변화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번째 변화는 그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 변화는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 도태의 바탕을 둔 생물학적 개조가 아니라 지능과 사회적 제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문명의 발달이 오늘날의 성적 행동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성적 행동이 문명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언급으로 생각된다면 먼저 내 설명을 듣고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우선 털없는 원숭이가 오늘날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털없는 원숭이가 오늘날 성적 행동에 몰두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성적 행동은 사회에 따라 다양하고 하나의 사회 내부에도 수많은 성적 행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가장 성공한 사회에서 되도록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거기서 얻은 평균적인 결과를 채택하는 방법이다. 작고 뒤져 있으며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회는 무시해도 좋다. 이런 사회도 재미있고 기묘한 성적 관습을 가질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회는 더 이상 진화의 주류를 대표하지 못한다. 어쩌면 그들은 유별난 성적 행동이 그들을 생물학적으로 실패한 사회 집단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세한 정보는 대부분 최근 몇 년 동안 북아메리카에서 그곳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이다. 다행히 북아메리카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주 크고 성공적인 문화이며 따라서 오늘날의 털없는 원숭이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받아들여도 사실을 왜곡하게 될 염려는 없다. 인간의 성적 자극과 반응. 우리 인류의 성적 행동은 세 가지 독특한 단계를 거친다. 짝짓기 단계와 성교 이전 단계, 그리고 성교하는 단계가 그것인데 대개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짝짓기 단계는 흔히 구애라고 부르며 동물의 기준으로 보면 놀랄 만큼 길어서 몇 주일 또는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다른 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짝짓기 단계는 두려움과 적극적인 공격 및 성적 매력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자신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보내는 성적 신호가 충분히 강력하면 두려움과 망설임은 서서히 줄어든다. 성적 신호에는 복잡한 얼굴 표정, 몸의 자세, 발성이 포함된다. 발성에는 말이라는 특수하고 상징적인 음성 신호가 포함되지만 이성에게 보이는 특유의 어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구애 단계에 있는 한 쌍을 두고 흔히 달콤한 미러를 속삭인다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목소리 어조가 갖는 중요성을 분명히 요약하고 있다. 눈과 목소리로 관심을 표현하는 초기 단계가 지나면 간단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다.
신체 접촉을 하면서 대개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남녀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이동이 부쩍 많아진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접촉이 이루어진 뒤에는 뺨에 입을 맞추고 입술과 입술을 맞대는 접촉이 이어진다. 한 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로 몸을 끌어안는 포옹도 이루어진다. 느닷없이 달리기 시작하거나 서로 쫓고 쫓기거나 팔짝팔짝 뛰거나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어린애 같은 놀이를 하는 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짝짓기 단계는 대부분 남들 앞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교 이전 단계로 접어들면 남의 눈길이 없는 은밀한 곳을 찾게 된다. 그 후의 행동은 되도록 남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다. 성교 이전 단계에서는 수평 자세를 채택하는 경우가 놀랄 만큼 늘어난다. 몸과 몸의 접촉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접촉 시간도 길어진다. 나란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즉 접촉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자세는 서로 마주보는 강도 높은 접촉으로 바뀐다. 이런 자세는 몇 분 동안 유지될 수도 있지만 몇 시간이나 지속될 수도 있으며 그동안 청각 신호와 시각 신호는 점점 중요성이 줄어들고 그 대신 촉각 신호가 점점 더 잦아진다. 촉각 신호에는 모든 신체 부위의 미세한 움직임과 다양한 압착이 포함되지만 특히 손가락과 손, 입술 및 혀의 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단계에서 남녀는 옷을 일부 또는 전부 벗어버리고 되도록 넓은 면적에 걸쳐 살갗과 살갗이 맞닿는 촉감의 자극을 맛보려 한다. 입과 입의 접촉은 이 단계에서 가장 잦아지고 지속시간도 가장 길어진다. 입술이 행사하는 압력은 부드러운 살짝 스치는 정도에서 난폭하게 짓누른 정도까지 다양하다. 강도 높은 반응이 계속되는 동안 입술이 벌어지고 혀가 상대편의 입 속으로 들어간다. 이어서 혀는 입 안의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입술과 혀는 또 한 짝의 다른 신체 부위, 특히 귓볼과 목, 생식기를 자극할 때도 사용된다. 남자는 여자의 젖가슴과 젖꼭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이 부위에 입술과 혀를 대는 단순한 접촉은 혀로 핥고 입술로 빠는 정교한 접촉으로 이루어진다. 상대 성기에 일단 접촉하면 성기도 역시 거듭하여 이런 행동의 표적이 된다. 다른 신체 부위도 계속 자극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단 성기 접촉이 시작되면 남자는 여자의 클리토리스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여자는 남자의 페니스에 관심을 모으게 된다. 입은 키스하고 핥고 빠는 동작 이외에 짝의 여러 신체 부위를 다양한 강도로 깨물 때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 행위는 피부를 잘근잘근 깨물거나 살며시 무는 정도로 그치지만 때로는 고통을 느낄 만큼 힘껏 물어뜯는 행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짝의 몸을 입으로 자극하는 틈틈이 그는 입으로 자극하는 동시에 수많은 피부 접촉이 이루어진다. 손과 손가락은 온몸의 표면을 더듬고 특히 얼굴과 엉덩이와 성기 주변을 집중적으로 만진다. 입술 접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의 젖가슴과 젖꼭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손가락은 어느 신체 부위에서 움직이든 간에 그 부위를 계속 쓰다듬고 어루만진다. 이따금 손가락은 짝의 신체 부위를 힘껏 움켜잡기 때문에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다. 여자는 남자의 페니스를 움켜잡거나 성교 동작을 흉내내어 율동적으로 쓰다듬을 수도 있고 남자는 여자의 생식기, 특히 클리토리스를 역시 율동적인 동작으로 자극한다. 성교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강도 높은 활동으로는 입술과 손과 몸 전체의 접촉 이외에 생식기를 짝의 몸에 대고 율동적으로 문지르는 것도 있다. 또한 팔과 다리가 상당히 뒤엉키고 이따금 근육을 힘껏 수축시켜 짝의 몸을 으스러지게 조였다가 압력을 다시 늦추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성교 이전 단계에서 짝에게 주는 성적 자극이며 성교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생리적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성교는 남자가 페니스를 여자의 질 속에 집어넣는 행위로 시작된다. 이 행위는 남녀가 마주보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남녀가 둘 다 수평 자세로 누워서
남자가 여자의 몸 위로 올라오고 여자가 다리를 벌려 남자의 페니스를 받아들인다. 이 자세는 수많은 변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전형적인 자세이다. 이어서 남자는 페니스를 깊이 삽입하기 위해 치고를 왈칵왈칵 밀어붙이는 율동적인 동작을 시작한다. 이 동작의 강도와 속도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지만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개 빠른 속도로 깊이 파고든다. 성교가 진행됨에 따라 입술과 손의 접촉이 줄어드는 경향, 아니 적어도 그 접촉의 섬세함과 복잡성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형태의 상호 자극은 이제 부차적인 것이 되었지만 그래도 성교가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성교 단계는 일반적으로 성교 이전 단계보다 훨씬 짧다. 남자는 일부러 시간을 늦추는 전술을 쓰지 않는 한 고작 몇 분 이내에 정액을 내뿜는 완료 행위에 도달한다. 다른 영장류의 암컷은 성교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지만 털없는 원숭이는 이 점에서 유별나다. 남자가 좀 더 오랫동안 성교를 계속하면 여자도 결국 절정의 순간에 도달하면서 폭발적인 오르가즘을 경험한다. 이 오르가즘은 남자만큼 격렬하고 팽팽한 긴장을 단숨에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정액을 내뿜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뚜렷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생리적으로 모든 점에서 남자의 오르가즘과 똑같다. 아주 빨리 절정에 도달하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전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도 있지만 평균하면 성교를 시작한 지 10 내지 20분 내에 오르가즘을 경험한다. 절정에 도달하여 긴장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필요한 시간에서 남녀가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양한 성적 유형이 갖는 기능적 의미를 논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남자가 성교 이전 단계에서 여자를 오랫동안 자극함으로써 페니스를 삽입하기 전에 이미 여자를 강하게 흥분시키거나 성교한 동안 자신이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을 일부러 늦추거나 사정이 끝난 직후에도 고추선 페니스가 흐물해질 때까지 성교를 계속하거나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 성교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시간 차이를 극복하고 여자에게 오르가즘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만 지적해두면 충분하다. 특히 마지막 경우에는 남자의 성적 충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히 절정에 도달하는데 첫 번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이번에는 여자가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 남녀가 모두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나면 둘 다 녹초가 되어 대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느긋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성적 자극에서 성적 반응으로 넘어가 보자. 신체는 이런 격렬한 자극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맥박이 상당히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호흡이 거칠어진다. 이런 변화는 성교 이전 단계에서 시작되어 성교가 절정에 이를 때 최고조에 도달한다. 맥박은 1분에 70 내지 80이 정상 수준이지만 성적 흥분이 초기 단계에서 90 내지 100이 되고 격렬한 흥분이 계속될 때는 130까지 올라가며 오르가즘을 경험할 때는 약 150으로 최고조에 이른다. 혈압은 약 120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여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200이나 25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호흡은 흥분이 강해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빨라지며 오르가슴이 다가오면 헐떡거림으로 바뀌면서 리드미컬한 신음소리나 끙끙거리는 소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절정에 도달하면 입이 크게 벌어지고 콧구멍이 팽창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극한 상황에 놓여있는 운동선수나 숨이 차서 공기를 마시려고 애쓰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표정과 비슷하다.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혈액 분포가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성적 흥분이 고조되면 몸의 깊은 곳에 있던 혈액이 표면 부위로 올라온다. 피부 쪽으로 더 많은 혈액을 밀어보내는 이 작용은 여러 가지 놀라운 결과를 초래한다. 피부로 혈액이 몰리면 몸이 전체적으로 접촉을 더 화끈하게 느낄 뿐 아니라 수많은 특정 부위에 특수한 변화가 일어난다. 흥분이 격렬해지면 몸의 특정 부위에 특유한 성적 홍조가 나타난다. 이것은 여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대개 명치 부위에서 시작하여 젖가슴 윗부분으로 퍼진 다음 윗가슴과 젖가슴 옆쪽 및 중간 지역으로 퍼지고 마지막으로 젖가슴 아래쪽이 발그레하게 상기된다. 얼굴과 목에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반응이 아주 격렬한 여자일 경우에는 홍조가 복부 아래쪽과 어깨 및 팔꿈치까지 퍼지기도 하고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등까지 붉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홍조가 거의 몸 전체를 덮을 수도 있다. 이것은 홍역 같은 발진으로 묘사되어 왔고 시각적인 성적 신호인 것처럼 보인다. 남자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자보다는 드물다. 남자의 경우에도 역시 명치 부위에서 시작하여 가슴으로 퍼진 다음 목과 얼굴이 불그레해진다. 때로는 홍조가 어깨와 팔뚝 및 허벅지를 덮기도 한다. 일단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성적 홍조는 급속히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순서는 처음에 나타났던 순서와는 반대이다. 성적 홍조와 전반적인 혈관 확장 이외에 팽창할 수 있는 여러 신체 기관에는 두드러진 충혈 현상도 일어난다. 이런 충혈 현상은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동맥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생긴다. 그 신체기관 내부에 있는 혈관이 충혈되면 거기에서 피를 가져가려고 애쓰는 정맥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입술과 코, 귓볼, 젖꼭지 및 생식기에 나타나고 여자의 경우에는 젖가슴에도 나타난다. 입술은 부풀어 오르고 평소보다 붉어지며 앞으로 더 튀어나온다. 코의 부드러운 부분도 부풀어 오르고 콧구멍이 팽창한다. 귓볼도 두꺼워지고 부풀어 오른다. 젖꼭지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의 경우에도 평소보다 커지고 딱딱하게 고추서지만 그 정도는 여자가 더 심하다. 이런 현상은 충혈작용 때문만이 아니라 젖꼭지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자의 젖꼭지는 길이가 1cm나 늘어나고 젖꼭지의 지름은 0.5cm나 커진다. 여자의 경우에는 젖꼭지를 둘러싸고 있는 불그레한 부분, 즉 젖꽃판이 팽창하고 색깔도 더 짙어지지만 남자에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자의 젖가슴은 크기가 상당히 커진다. 보통 여자의 젖가슴은 오르가슴에 도달할 때쯤에는 평소 크기의 25% 이상이나 커진다. 젖가슴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둥그러지며 보다 앞으로 튀어나온다. 성적 흥분이 차츰 고조되면 남녀의 성기는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여자의 질벽은 강력한 충혈 현상을 일으켜 남자의 페니스가 들어오는 입구를 순식간에 매끄럽게 해준다. 어떤 경우에는 성교 이전 단계가 시작된 지 몇 초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성적 흥분이 고조되는 단계에 도달되면 질의 안쪽 3분의 2가 길어지고 팽창하여 질의 전체 길이가 10cm나 늘어난다. 오르가즘이 가까워지면 질의 바깥쪽 3분의 1이 부풀어 오르고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이 부위의 근육이 2 내지 4초 동안 강하게 수축하면서 경련을 일으킨 다음 0.8초의 간격을 두고 율동적인 수축을 거듭한다. 이런 율동적인 수축은 오르가즘을 한 번 경험할 때마다 3에서 15번쯤 되풀이 된다. 성적 흥분이 지속되는 동안 여자의 외성기는 상당히 부풀어 오른다. 입술 모양의 외음수는 벌어지고 부풀어 오르며 크기도 평소의 2~3배까지 늘어난다. 내음순도 평소 지름의 2~3배까지 팽창하여 외음순의 보호막을 뚫고 밖으로 비어져 나와 질의 전체 길이를 1cm쯤 더 늘려준다. 흥분이 더욱 고조되면 내음순에는 두 번째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미 충혈되어 앞으로 튀어나온 내음순은 이제 선홍빛으로 색깔이 변한다. 클리토리스도 성적 흥분이 시작되면 평소보다 커지고 더 앞으로 튀어나오지만 흥분 상태가 고조되면 부풀어 오른 음순이 클리토리스의 이런 변화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고 클리토리스는 음순에 덮여 음추려 든다. 이 후기 단계에서는 남자의 페니스가 클리토리스를 직접 자극할 수 없지만 클리토리스가 부풀어 오르고 민감해진 상태에서는 남자가 앞으로 밀어붙이면서 가하는 율동적인 압박이 클리토리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남자의 페니스는 성적 흥분과 함께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말랑말랑한 상태로 축 늘어져 있던 페니스가 성적 흥분을 느끼면 격렬한 충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크기가 커지고 단단해지며
똑바로 고추선다. 평소 페니스의 평균 길이는 9cm인데 이것이 7, 8cm나 길어진다. 지름도 상당히 늘어나 고추선 상태에서는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영장류보다 큰 페니스가 된다. 남자가 성적으로 절정에 도달하면 페니스의 근육이 여러 번 힘차게 수축하면서 정액을 질속으로 내뿜는다. 첫 번째 수축이 가장 강력하며 0.8초의 간격을 두고 수축이 되풀이된다. 이 간격은 여자가 오르가즘에 도달했을 때 질이 수축하는 간격과 똑같다. 성적 흥분이 지속된 동안 남자의 음낭은 단단하게 수축하여 고환의 움직임이 줄어든다. 정삭 가로 열고 부고환에서 정낭으로 정자를 이끄는 끈 모양의 통로 가로 닫고 정삭이 짧아지기 때문에 마치 추위와 공포와 분노를 느낀 상태에 있는 것처럼 고환은 위로 바짝 올라가고 몸에 더 바짝 밀착된다. 이 부위가 충혈되면 고환의 크기가 50에서부터 100%까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성행위가 남자와 여자의 몸에 일으키는 중요한 변화다. 일단 절정에 도달하면 앞에서 말한 모든 변화는 순식간에 역전되며 성교를 끝내고 쉬는 사람은 재빨리 정상적인 생리 상태로 돌아간다. 오르가즘을 경험한 뒤에 나타나는 마지막 반응 가운데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절정에 도달한 직후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은 성행위에 육체적 노력을 많이 들였든 적게 들였든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땀을 흘리는 현상이 전체적인 체력 소모와는 관계가 없다 해도 오르가즘 자체의 강도와는 관계를 갖는다. 등, 허벅지, 윗가슴에는 땀이 솟아나 얇은 막을 형성한다. 겨드랑이에서도 땀이 흐를 수 있다. 오르가즘이 격렬했을 경우에는 어깨부터 허벅지까지 몸 전체에서 땀이 날 수 있다. 손바닥과 발바닥도 땀을 흘리고 얼굴이 성적 홍조로 얼룩해졌을 경우에는 이마와 코 밑에서도 땀이 날 수도 있다. 인간의 성적 행동의 의미.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성적 자극과 반응을 간단히 요약해보았다. 이제는 우리 조상과 우리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의 성적 행동이 갖는 의미를 논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셈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갖가지 자극과 반응이 모두 똑같은 빈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어떤 것들은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기 위해 만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지만 나머지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만 나타난다. 그래도 역시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자주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앞에서 열거한 신체 반응 가운데 성적 홍조는 여자의 75%와 남자의 25%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젖꼭지가 뾰족하게 고추서는 현상은 모든 여자에게서 나타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60%만이 이런 현상을 보인다. 오르가즘을 경험한 뒤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33%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위에서 언급한 다른 신체 반응들은 대부분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만 물론 실제 강도와 지속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또 하나 분명히 밝혀둬야 할 점은 개인이 평생을 살아간 동안 성행위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어떤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태어난 뒤 처음 10년 동안은 진정한 성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른바 섹스놀이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여자가 배란을 시작하고 남자가 사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능적인 성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여자아이는 10세에 이미 월경을 하고 14세 소녀의 80%는 활발하게 월경을 하고 있다. 19세까지는 모든 여자가 월경을 경험한다. 이 변화와 더불어 음모가 돋아나고 엉덩이가 벌어지며 젖가슴이 부풀어 오르는데 실제로는 월경보다 이런 신체 변화가 약간 먼저 나타난다. 전반적인 신체 성장은 좀 더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22세에야 끝난다. 소녀는 대개 11세가 된 뒤에야 처음으로 사정하기 때문에 소녀는 성적으로 성숙하는 시기가 소녀보다 약간 느리다. 8세 소년이 성공적으로 사정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2세가 되면 소년의 25%는 최초의 사정을 경험하고 14세가 되면 80%가 사정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그들은 성적으로 먼저 성숙한 소녀들을 따라잡는다. 첫 사정을 경험하는 평균 연령은 13세 10개월이다. 소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년에게도 최초의 사정과 더불어 투구의 변화가 일어난다. 몸에 털이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음부와 얼굴에 털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음부와 겨드랑이, 코 및 뺨, 턱의 순서로 털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며 훨씬 나중에 가슴과 몸의 다른 부위에도 털이 난다. 소년의 경우에는 엉덩이가 벌어지는 대신 어깨가 넓어진다. 목소리도 더 굵어진다. 이 마지막 변화는 소녀에게도 나타나지만 변화하는 정도가 소년보다 훨씬 작다. 남녀 모두 성기 자체의 성장 속도도 빨라진다. 오르가즘의 빈도에 따라 성적 민감성을 측정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빨리 성행위의 절정에 도달한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남자는 여자보다 1년쯤 늦게 성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지만 아직 10대일 때 오르가즘의 절정기에 도달하는 반면 여자는 20대 중반이나 30대에 이르러서야 오르가즘의 절정기에 도달한다. 사실 여자는 29세가 되어서야 겨우 15세의 소년과 같은 정도의 오르가즘을 맛볼 수 있다. 소녀의 경우에는 15세가 되어도 23%만이 오르가즘을 맛볼 수 있고 20세에 이르러도 이 숫자는 고작 53%로 올라갈 뿐이다. 35세 여자는 90%가 오르가즘을 경험한다. 성인 남자는 일주일에 평균 3번쯤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7% 정도는 날마다 한 번 이상 정액을 방출한다. 보통 남자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빈도는 15세에서 30세까지가 가장 높고 30세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그 빈도가 떨어진다. 한 번의 성교에서 여러 번 사정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고 페니스가 고추서는 각도도 역시 줄어든다. 10대 후반은 평균 1시간 동안 발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70세가 되면 발기 지속 시간이 고작 7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남자의 70%는 70세에도 여전히 성적 활동력을 유지한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 능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여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50세 무렵에 갑자기 배란이 중단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 민감성의 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폐경이 성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모든 성행위는 거의 대부분 한 쌍의 암수 관계를 형성한 남녀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남녀의 성관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결혼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일종의 밀통관계일 수도 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성교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닥친 대로 암호하거나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낭교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남녀관계가 특별히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성교도 역시 전형적인 구애 행위와 짝짓기 행위를 수반한다. 표본 집단의 약 90%가 정식으로 짝을 짓게 되지만 여자의 50%와 남자의 84%는 혼전 성교를 경험한다. 40세가 되면 결혼한 여자의 26%와 결혼한 남자의 50%가 혼외 성교를 경험한다. 공식적으로 짝을 맺은 남녀가 완전히 갈라서는 경우도 많다. 우리 인간의 짝짓기 구조는 강력하지만 결코 완벽하진 않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성행위 방식이 우리의 생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왜 우리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또 하나 추가하게 된다. 우리의 성적 행동은 다른 영장류의 성적 행동과 어떻게 다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성행위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을 포함한 어떤 영장류보다도 훨씬 격렬하다. 다른 영장류들에게는 지루한 구애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숭이나 유인원 가운데 한 쌍의 암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성교 이전 단계는 아주 짧고 이 단계에서 보이는 행동 양식은 대개 몇 가지의 얼굴 표정과 간단한 발성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성교 자체도 아주 짧다.
예를 들어 긴팔 원숭이과에 속하는 BB 원숭이의 경우에는 수컷이 암컷 위에 올라타고 사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7, 8초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10번만 엉덩이를 움직이면 교접이 끝난다. 암컷은 어떤 종류의 쾌감도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오르가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해도 인간 여자의 반응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반응일 뿐이다. 원숭이나 유인원, 암컷이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인간 여자보다 훨씬 제한되어 있다. 그들의 발전기는 대개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도 하등 포유류에 비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도 하등 포유류에 비하면 상당히 진보한 것이다. 하등 포유류의 경우에는 배란기에만 발정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영장류의 경향이 극한까지 진행되어 인간 여자는 사실상 언제라도 남자의 페니스를 받아들일 수 있다. 원숭이나 유인원의 암컷은 일단 임신하거나 새끼를 기르게 되면 성적 활동을 중단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기간에도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짝짓기가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것은 출산을 전후한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털없는 원숭이는 분명히 모든 영장류 가운데 가장 성적인 동물이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털없는 원숭이의 기원을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한다. 둘째, 그는 사냥꾼으로서는 열등한 몸을 벌충하기 위해 보다 우수한 두뇌를 가져야만 했다. 셋째, 두뇌를 더 크게 키우고 그 두뇌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을 더 연장해야만 했다. 넷째, 암컷은 수컷이 사냥하러 나가 있는 동안 집에 남아서 새끼를 키워야 했다. 다섯째, 수컷들은 사냥할 때 서로 협력해야만 했다. 여섯째,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서서 손에 무기를 들어야 했다. 이런 변화들이 여기에 열거한 순서대로 일어났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변화들은 모두 동시에 서서히 일어났을 게 틀림없고 각 변화가 다른 변화를 도와주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을 것이다. 나는 다만 사냥하는 원숭이가 진화할 때 일어난 6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변화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특성들은 모두 오늘날 우리 인간의 복잡한 성적 행동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털없는 원숭이의 수컷은 암컷을 놓아놓고 사냥하러 떠날 때 암컷이 그에게 정절을 지키리라고 확신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암컷은 한 마리의 수컷하고만 짝을 짓는 경향을 개발해야 했다. 또한 사냥할 때 힘이 약한 수컷의 협력을 얻으려면 그런 수컷에게도 일정한 성적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했다. 그럼으로써 수컷들은 암컷들을 더욱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했을 테고 성적인 조직체는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하면서 전체적인 면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수컷도 역시 한 마리의 암컷하고만 짝을 짓는 강력한 성향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수컷들은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컷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은 전보다 훨씬 위험해졌다. 이것도 역시 수컷이 한 마리의 암컷으로만 만족해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게다가 천천히 성장하는 새끼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훨씬 무거워졌는데 수컷은 아버지다운 행동을 개발해야 했고 암컷과 더불어 부모의 의무를 분담해야 했다. 이것도 강력한 한 쌍의 암수관계를 맺어야 할 또 하나의 좋은 이유였다. 이런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그 상황에서 다른 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 있다. 털없는 원숭이는 사랑에 빠지고 하나의 짝에게만 성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한 쌍의 암수관계를 발전시킨 능력을 개발해야 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결론은 마찬가지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 그가 이러한 성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영장류로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짝을 지었다가 헤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짧고 느슨한 한 쌍의 암수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연장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를 도와준 건 가운데 하나는 어린 시절이 길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는 오랜 성장기를 거친 동안
부모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기회를 가졌다. 이 관계는 새끼 원숭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관계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이었다. 성숙하여 독립하는 동시에 부모의 이런 유대를 잃어버리는 것은 관계의 공백 상태를 초래할 터였다. 이 공백은 다른 것으로 메워져야만 했고, 그래서 그는 부모의 관계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새로운 관계를 갈망하게 되었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그는 이미 이런 관계를 맺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필요성은 충분히 커져서 새로운 형태의 암수 관계를 만들어내기에 이르지만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보완책이 필요했다. 그 관계는 적어도 새끼를 기르는 지루한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지속되어야 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는 길고 자극적인 구애 단계를 발전시켜 사랑에 빠질 수는 있었지만 일단 사랑에 빠진 뒤에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사랑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암수의 성행위를 좀 더 복잡하고 더욱 보람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섹스를 더욱 섹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능한 한 섹시하게. 이런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가 해답일 것 같다. 오늘날의 털없는 원숭이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그 유형이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발전기가 길어진 것을 출산율 늘리기라는 관점에서는만 설명할 수 없다. 여자가 아기를 키우는 동안에도 성교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자녀를 키운 동안 여자가 성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큰 재난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한 번의 월경주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줄곧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자극을 받으면 언제든지 성적으로 흥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여자는 한 번의 월경주기 동안 딱 한 번만 배란을 하기 때문에 다른 때 짝짓기는 생식 기능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우리 인간이 성교를 많이 하는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짝에게 보상을 줌으로써 한 쌍의 암수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짝을 지은 한 쌍의 남녀가 되풀이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 세련되고 퇴폐적인 현대 문명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깊이 뿌리 박힌 경향, 즉 생물학적으로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적절한 성향이다. 여자는 월경을 중단할 때에도, 다시 말하면 임신했을 때에도 여전히 남자에게 반응을 보인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한 쌍의 남녀가 짝을 이루는 체제에서 남자가 너무 오랫동안 욕구 불만을 느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쌍의 암수관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행위 자체도 정교해졌다. 사냥하는 생활은 우리에게 털없는 피부와 민감한 손을 갖다 주었고 성적 자극이 강한 신체 접촉의 범위도 훨씬 늘려주었다. 성교 이전 단계에서 자극적인 신체 접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쓰다듬고 문지르고 누르고 애무하는 행위는 다른 어떤 영장류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나타나고 정도도 훨씬 심하다. 또한 입술과 귓볼, 젖꼭지, 젖가슴과 생식기처럼 분화한 신체 기관에는 말초신경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성적 자극에 극도로 민감하다. 사실 귓볼은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서만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 해부학자들은 귓볼을 무의미한 부속물이라고 부르거나 사마귀처럼 아무 쓸모없는 지방질의 이상 생성물이라고 부르곤 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큰 귀를 갖고 있던 시절의 유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영장류를 살펴보면 살덩어리인 귓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귓볼은 결코 유물이 아니라 새로 진화한 신체 기관인 것 같다.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귓볼이 충혈되어 부풀어 오르고 자극에 극도로 민감해지는 것을 보면 귓볼의 진화가 오로지 또 하나의 성감대를 만드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겸손한 귓볼이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무시당해온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귓볼을 자극한 결과 실제로 오르가즘에 도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흥미로운 일이지만 앞으로 툭 튀어나온 통통한 코도 해부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신체기관이다. 해부학자들은 코를 기능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군살의 일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다른 영장류의 구성물에 비해 그토록 눈에 띄는 독특한 신체기관이 아무 기능도 없이 진화했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코의 양쪽 옆에는 해면체의 발기성 조직이 들어있어서 성적으로 흥분하면 그 부위에 피가 몰려 코가 커지고 콧구멍이 팽창하는 것을 알면 아마 놀랄 것이다. 신체 접촉의 부위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독특한 시각적 발전도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복잡한 얼굴 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표정의 진화는 성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의 의사 전달과도 관계가 있다. 우리는 영장류로서 어떤 영장류보다 복잡하고 잘 발달한 얼굴 근육을 갖고 있다. 사실 우리의 얼굴 표정은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섬세하고 복잡하다. 우리는 입이나 코, 눈 또는 눈썹 주위의 살이나 이맛살을 살짝 움직이거나 이런 근육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결합하여 복잡한 감정 변화를 모조리 전달할 수 있다. 남녀가 만날 때 특히 초기의 구애 단계에서는 이런 얼굴 표정이 지극히 중요하다. 그 표정의 정확한 형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성적으로 흥분하면 눈동자도 팽창하는데 비록 미미한 변화이긴 하지만 우린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흥분하면 눈동자가 커질 뿐만 아니라 눈 표면도 번들거린다. 깃볼이나 불속 튀어나온 코와 마찬가지로 입술도 다른 영장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신체 기관이다. 물론 영장류는 모두 입술을 갖고 있지만 우리처럼 뒤집혀 있지는 않다. 침팬지는 못마땅할 때면 입술을 쑥 내밀고 뒤집어서 평소에는 입 안에 숨어있는 점막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이런 표정은 잠시만 유지될 뿐 침팬지는 곧 여느 때의 얇은 입술을 가진 얼굴로 되도록 한다. 반면에 우리 입술은 항상 바깥으로 뒤집혀 둥글게 말려 있다. 따라서 침팬지에게는 우리가 항상 뾰루퉁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게 틀림없다. 침팬지는 사람과 친해지면 끌어안고 목에다 격렬한 입맞춤을 퍼붓는다. 침팬지에게는 이것이 성적 신호가 아니라 반갑다는 인사이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쓰인다. 입맞춤은 특히 성교 이전 단계에서 가장 잦아지고 접촉 시간도 길어진다. 민감한 점막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 오래 입을 맞추는 동안 입 주위의 근육을 특별히 수축한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편리할 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노출된 점액질 입술은 윤곽이 뚜렷하고 독특한 모양을 갖게 되었다. 입술은 주위 피부와 뒤섞이지 않고 고정된 경계선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입술은 시각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적으로 흥분하면 입술은 부풀어 오르고 붉어진다. 이 부위가 뚜렷한 경계선을 갖고 있으면 입술 상태의 미묘한 변화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술은 나머지 얼굴 피부보다 더 붉기 때문에 생리적 상태 변화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입술의 전체 자체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위가 뚜렷한 경계선을 갖고 있으면 입술 상태의 미묘한 변화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술은 나머지 얼굴 피부보다 더 붉기 때문에 생리적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입술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광고 효과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그 붉은 색깔은 접촉할 수 있는 성감대의 존재를 널리 알려 이성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독특한 점액질 입술이 갖는 의미를 궁리하던 해부학자들은 입술의 진화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았다면서 어쩌면 젖먹이가 어미젖을 빠는 행위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침팬지 새끼도 대단히 효율적으로 어미젖을 빨고 있다. 그러므로 오로지 젖을 빨기 위해서라면 우리보다 더 근육질이고 죄는 이미 강한 침팬지 입술이 더욱 적합할지 모른다.
또한 이 이론은 입술과 주변 얼굴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생긴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백인종과 유색인종의 입술이 두드러지게 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에 입술을 시각, 신호장치로 간주하면 이런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후 조건 때문에 피부색이 보다 짙어질 필요가 있다면 얼굴 피부와 입술의 색깔 차이가 줄어들 것이고 때문에 입술의 시각 신호 능력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입술이 시각 신호 장치로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발전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정말로 일어났던 것 같다. 흑인종의 입술은 더 커지고 더 앞으로 튀어나옴으로써 이성의 눈을 끄는 역할을 유지한다. 색깔 차이를 잃어버린 대신 크기와 모양으로 그 손실을 보완한 셈이다. 또한 흑인종의 입술 경계선은 더욱더 뚜렷한 윤곽을 갖고 있다. 백인종의 입술 윤곽은 얼굴 피부와 매끄럽게 이어져 있지만 흑인종의 경우에는 나머지 피부보다 색깔이 더 밝고 눈에 띄게 돌출해 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흑인종의 이런 특징은 원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술 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화한 것을 나타내는 듯하다. 분명히 성적 의미를 가진 시각신호는 그 밖에도 수없이 많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춘기에 이르면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생식기와 겨드랑이 부위에 눈에 띄게 털이 나고 남자일 경우에는 얼굴에도 거뭇거뭇한 털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여자는 젖가슴이 급속도로 성장한다. 체형도 바뀌어서 남자는 어깨가 벌어지고 여자는 골반이 벌어진다. 이런 변화는 성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해 줄 뿐 아니라 성숙한 남자와 성숙한 여자도 구별해 준다. 이런 변화는 성적 체계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인 동시에 그 개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여자의 젖가슴이 커지는 것은 성적인 발달이 아니라 주로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 증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다른 영장류도 새끼에게 충분한 젖을 공급하지만 우리처럼 윤곽이 뚜렷한 반구형의 젖가슴을 갖고 있지 않다. 인간 여자는 이런 점에서 독특한 영장류이다. 특유의 모양을 가진 볼록한 젖가슴으로 진화한 것은 성적 신호의 또 다른 본보기인 것 같다. 털없는 피부가 볼록한 젖가슴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했을 게 분명하다. 암컷이 털 가죽을 입고 있다면 제 아무리 볼록한 젖가슴을 갖고 있어도 신호장치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겠지만 털이 사라지면 뚜렷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젖가슴은 그 자체가 남의 눈길을 끄는 모양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젖꼭지도 시선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다. 젖꼭지는 또한 성적으로 흥분하면 뾰족하게 고추서서 더욱 눈에 띄게 된다. 젖고파는 성적으로 흥분하면 색깔이 더욱 짙어져서 역시 시각신호 역할을 한다. 피부에 털이 없기 때문에 피부색의 변화로 어떤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노출된 부위를 갖고 있는 다른 동물에게서는 그 부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만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변화가 훨씬 광범위하다.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은 성행의 초기 단계에서 유난히 자주 나타나고 흥분이 더 격렬해지는 후기 단계에서는 성적 홍조라는 독특한 반점이 나타난다. 기후 조건 때문에 피부가 검어진 흑인종은 어떤 형태의 성적 신호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흑인종도 역시 이런 변화를 겪는다. 색깔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면 살결에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난다. 지극히 건전한 성적 보상행위. 성적인 시각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그 시각신호의 진화가 갖는 이례적인 측면을 생각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열등한 사촌인 원숭이의 몸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을 견눈질해봐야 한다. 최근 독일의 한 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원숭이는 제 자신을 흉내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장 극적인 본보기는 맨드릴 가로 열고 서부 아프리카 원산의 비비 원숭이 맨드릴과 젤라다 비비 가로 열고 동북아프리카 원산
그 둘이다. 맨드릴 수컷은 선홍빛 페니스를 갖고 있는데 페니스 양쪽에 있는 음낭은 푸른색이다. 이런 색깔 배열은 얼굴에도 나타나 있어서 코는 선홍색이고 털이 나지 않는 볼록한 뺨은 짙푸른색이다. 마치 맨드릴의 얼굴이 생식기 부위를 모방하여 똑같은 시각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맨드릴 수컷이 암컷에게 접근할 때는 몸의 자세 때문에 생식기 부위가 감추어지지만 생식기와 똑같은 색깔 배열을 가진 얼굴을 이용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젤라다 비비 암컷의 생식기 주변에는 하얀 돌기로 둘러싸인 선홍빛 피부가 있고 그 한가운데 있는 외음부의 음수는 더 짙고 선명한 빨간색이다. 이런 색깔 유형은 가슴 부위에도 나타나 있어서 생식기 주변에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하얀 돌기가 노출된 빨간 피부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이 노출된 부위의 한가운데에는 짙은 빨간색의 젖꼭지들이 서로 바짝 달라붙어 있어서 외음부의 음순을 연상시킨다. 괄호 열고 젖꼭지들은 너무 바짝 달라붙어 있어서 새끼는 한꺼번에 두 개의 젖꼭지에서 동시에 젖을 빤다. 가로 닫고. 이 가슴 부위는 진짜 생식기와 마찬가지로 생리적 상태가 주기적으로 달라질 때마다 색깔이 짙어지거나 옅어진다. 그렇다면 맨드릴과 젤라다 비비가 어떤 이유에서든 생식기의 신호를 앞쪽으로 가져왔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야생 맨드릴의 생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별난 동물에게 이처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야생 젤라다 비비가 대부분의 원숭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똑바로 앉아있는 자세를 취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자세로 가정할 때 엉덩이에만 무늬가 존재하지 않고 가슴 부위에도 똑같은 무늬가 있으면 성적 신호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영장류의 생식기는 대부분 선명한 색깔을 갖고 있지만 정면에 생식기를 흉내낼 무늬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 인간은 전형적인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 젤라다 비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똑바로 앉은 자세로 보낸다. 또한 사교적 접촉을 할 때는 똑바로 서서 얼굴을 마주본다. 그렇다면 우리도 젤라다 비비처럼 자신을 흉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직립 자세가 우리의 성적 신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인 것 같다. 다른 모든 영장류의 전형적인 교미 자세는 수컷이 뒤쪽에서 접근하여 암컷의 엉덩이에 올라타는 것이다. 암컷은 엉덩이를 들어올려 수컷에게 내민다. 따라서 암컷의 생식기 부위는 수컷에게는 거꾸로 보인다. 수컷은 그것을 보고 암컷에게 다가가 뒤에서 올라탄다. 교미한 동안 정면을 맞대는 신체 접촉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컷의 생식기 부위는 암컷의 엉덩이 부위를 누른다.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성교하기 전에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보면서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성교 자체도 주로 마주보는 자세에서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언급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마주보는 성교 자세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이며 다른 모든 체위는 그 정상 체위의 변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생각이다. 그러나 최근 권위자들은 이 생각에 도전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기본 체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육체 관계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고 창의성이 풍부한 동물인 우리 인간이 마음 내킨 대로 모든 자세를 실험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사실은 많은 자세를 실험해볼수록 더 좋다. 그렇게 하면 성행위가 더 복잡해지고 성교할 때마다 참신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오랫동안 짝을 맺은 남녀도 실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 너무 멀리까지 가버렸다. 기본 자세를 변형한 체인은 모두 죄악이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그들의 참된 목적이었다. 이 생각을 반박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런 변형 체이가 갖는 가치를 강조했고 그것은 전적으로 옳았다. 짝을 지은 남녀가 성행위에서 보다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한 쌍의 남녀관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성적인 보상은 우리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지극히 건전하다.
그러나 권위자들은 낡은 생각과 싸우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선교 자세, 즉 마주보는 정상 체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사실상 인간의 성적 신호와 성감대, 얼굴 표정, 입술, 수염, 젖꼭지, 젖고판, 여자의 젖가슴, 음모, 생식기 자체, 발갛게 상기되는 주요 부위, 성적 홍조를 띠는 주요 부위, 이게 하이픈에 있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성적 신호와 성감대, 방금 열거한 것들은 모두 몸의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성적 신호는 대부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장면 자극을 통하여 두 남녀가 충분히 흥분하면 남자가 위치를 바꾸고 여자의 뒤쪽에서 페니스를 삽입하거나 그 밖에 어떤 변칙적인 자세도 취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 주장도 변형체의가 참신함을 위한 장치라는 앞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주장이지만 몇 가지 불리한 점을 갖고 있다. 우선 우리처럼 한 쌍의 암수가 짝을 짓는 동물에게는 성교 상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정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곧 시작될 성적 신호와 보상이 상대가 보낼 식별 신호, 즉 나는 당신의 짝입니다 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주본 자세의 성교는 개인화한 성교다. 게다가 성행위가 마주보는 자세로 이루어지면 성교 이전 단계에서 몸의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성감대가 느끼는 감각이 성교 단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른 자세를 채택하면 이런 감각은 대부분 사라진다. 또한 정면에서 삽입하면 남자의 골반을 움직이는 동안 여자의 클리토리스를 최대한으로 자극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하여 어떤 체위를 취하고 있든 간에 남자가 페니스를 밀어넣는 동작이 여자의 클리토리스를 잡아당기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수동적으로나마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주보는 성교 자세에서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클리토리스를 직접 율동적으로 압박하게 되고 이것은 자극을 상당히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해부학적인 면에서 볼 때 여자의 지뢰 구조는 기본적으로 정상 체위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이다. 질구의 각도는 다른 영장류에 비하면 두드러지게 앞으로 구부러져 있다. 직립동물이 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부산물로 여기기에는 앞으로 구부러진 각도가 너무 크다. 남자가 뒤에서 올라타도록 생식기를 내미는 것이 여자에게 중요했다면 자연 도태가 그런 경향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지금쯤 여자들은 좀 더 뒤쪽으로 향한 질구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얼굴을 마주보는 성교가 우리 인간의 기본 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인다. 물론 마주보는 요소를 그대로 유지한 변형 체이도 얼마든지 있다. 남성 상의, 여성 상의, 나란히 눕는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선 자세 등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이고 흔히 쓰이는 자세는 두 남녀가 수평 자세로 누워서 남자가 여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체이다. 미국에서 작성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문화권에 속해 있는 표본 집단의 70%가 오로지 이 체이만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를 다양하게 바꾼 사람들도 막상 성교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기본 자세로 보낸다. 뒤에서 삽입한 자세를 실험하는 사람들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200개의 사회를 대상으로 한 방대한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된 어떤 사회에서도 남자가 뒤쪽에서 여자 몸속에 들어가는 성교는 흔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이 옆길에서 벗어나 성적 자기모방에 관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갈 수 있다. 여자가 남자의 관심을 앞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려면 진화를 통하여 앞부분을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머나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뒤로 접근하는 체위를 채택하고 있었을 게 틀림없다. 여자가 통통한 방구형의 엉덩이, 가로 열고 이런 엉덩이는 다른 영장류에게선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가로 닫고 와 생식기의 선홍빛 음순을 남자 쪽으로 돌리고 뒷모습으로 성적 신호를 보내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남자가 이 같은 특정 신호에 강한 성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진화 단계에서 우리 조상이 점점 똑바로 서고
사교적 접촉을 할 때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는 젤라다 비비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자기 모방이 일어났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자의 앞모습에서 방구형의 엉덩이와 생식기의 선홍빛 음순을 흉내냈을 가능성이 있는 신체 기관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대답은 분명하다. 여자의 젖가슴과 입술이 그것이다. 볼록 솟아오른 방구형의 젖가슴은 통통한 엉덩이의 복사판일 게 분명하고, 뚜렷한 윤곽을 가진 입 주위의 빨간 입술은 틀림없이 선홍빛 음순의 복사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강력한 성적 흥분을 느낄 때 입술과 음순은 둘 다 부풀어 오르고 색깔이 짙어지기 때문에 두 신체 기관은 모양이 비슷할 뿐 아니라 성적 흥분 상태에서 똑같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다. 남자가 성기 부위에서 뒤쪽으로 퍼져나오는 이런 신호에 대해 이미 성적 반응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신호가 여자의 신체 앞부분에 있는 비슷한 형태의 신체 기관에서 재현될 경우 그 신호에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자가 엉덩이와 꼭 닮은 젖가슴을 가슴에 달고 음순과 꼭 닮은 입술을 입에 달게 되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다. 가로 열고, 오늘날 여자들이 사용하는 입술 렌즈와 브래저가 당장 머리에 떠오르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현대 문명의 독특한 성적 기교를 다룰 때까지 남겨두기로 하자. 가로 닫고, 중요한 시각 신호 이외에 냄새 자극도 성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의 후각은 진화한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꽤 효율적이고, 특히 성행위를 할 때는 평소보다 활발하게 작동한다. 우린 남녀 체취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짝짓는 과정의 일부, 사랑에 빠진 단계는 짝의 특수한 체취에 집착하는 일종의 후각적 각인을 수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춘기는 그 이전에 좋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냄새를 좋아하게 된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이와 관련을 갖고 있다. 사춘기 전에는 달콤하고 과일 맛이 나는 냄새를 무척 좋아하지만 성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면 이런 반응이 줄어들고 그 대신 꽃향기나 기름진 냄새 또는 사양 냄새를 좋아하게 된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 마찬가지지만 사양에 대해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강렬한 반응을 보인다. 어른이 되면 사양이 공기 속에 800만 분의 1만 섞여 있어도 그 냄새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한다. 많은 포유류는 특수한 분비샘에서 사양을 생산하는데 이 물질이 포유류의 냄새 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우리 인간은 큰 냄새 분비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포크린샘이라는 작은 분비샘을 갖고 있다. 이것은 평범한 땀샘과 비슷하지만 분비물 속에 고형 물질이 많이 섞여 있다. 아포크린샘은 수많은 신체 부위에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겨드랑이와 성기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부위에서 자라는 무성한 털은 냄새 덫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성적으로 흥분하면 이 부위에서 더 많은 냄새가 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현상을 자세히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보다 아포크린샘을 75%나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하등 포유류가 교미하기 전에 암컷이 수컷의 냄새를 맡는 경우보다 수컷이 암컷의 꽁무니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일이 더 많은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우리 인간의 경우 냄새를 만드는 부위의 위치는 성교할 때 정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적응한 또 하나의 본보기인 것 같다. 생식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다른 많은 포유류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징이므로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예기치 않은 특징이다. 이것은 마주보는 자세에서의 성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몸의 앞부분에 성적 흥분을 자극하는 새로운 중심점이 추가된 일반적인 경향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겨드랑이와 생식기에 냄새 분비샘이 집중되어 있으면 성교 이전 단계나 성교 단계에서 짝의 코가 자연히 그 부위에 가까이 놓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욕을 돋우기 위한 행위가 어떻게 발전하고 확대되어 짝을 이룬 두 남녀의 성교가 점점 더 많은 보상을
가져다 주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한 쌍의 남녀가 어떻게 유지되고 더욱 강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성욕을 도두기 위한 행위는 완료 행위로 이어지고 따라서 완료 행위에도 약간의 개선이 필요했다. 영장류의 교미행위를 잠시 생각해보자. 어른이 된 영장류 수컷은 사정 한 직후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성행위에 적극적이다. 성행위가 끝나는 순간 오르가즘은 그들에게는 매우 귀중하다. 오르가즘은 성적 긴장을 해소해주고 정액이 다시 보충될 때까지 오랫동안 성욕을 가라앉혀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암컷은 배란기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기간에만 성행위에 적극적이다. 이 시기에는 언제라도 수컷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성교를 많이 할수록 새끼를 뵐 가능성이 커진다. 암컷들은 어떠한 성적 만족도 느끼지 못한다. 성적 충동을 달래고 가라앉혀주는 절정의 순간은 그들에게는 오지 않는다. 발정기가 되면 그들은 잠시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 교미를 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강력한 오르가즘을 느낀다면 다시 한번 교미하는데 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성교가 끝나 수컷이 사정을 하고 암컷의 몸 위에서 내려와도 원숭이 암컷은 흥분한 기색이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한 쌍의 남녀관계를 맺은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도 성교에는 단 한 남자만 관계하기 때문에 남자가 성적으로 기진맥진해진 시기에 여자는 성적인 감흥을 일으켜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인간 여자에게 오르가즘이 없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여자의 오르가즘이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유리하다. 하나는 오르가즘이 큰 보상이기 때문에 여자도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하여 짝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점이다. 성행위에서 이루어진 다른 개선이 모두 그렇듯이 이것도 한 쌍의 남녀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오르가즘이 임신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영장류 친척들을 견눈질 해봐야 한다. 원숭이 수컷이 암컷의 몸속에 정액을 방출하면 정액은 암컷의 질 속에 안전하게 고여있기 때문에 암컷은 정액이 흘러나올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원숭이 암컷은 네 발로 돌아다니고 또 원숭이의 질은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기 때문이다. 인간 여자가 성교할 때 원숭이처럼 감정적 흥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자도 성교가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인간은 두 발로 걷고 또 두 발로 이동할 때 질의 각도는 거의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정액이 질 밖으로 흘러내려 대부분을 잃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정액을 질 속에 담아두려면 남자가 사정하고 성교를 끝낸 뒤 여자가 수평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여자가 성적으로 만족하고 기진맥진해서 녹초가 될 만큼 격렬한 오르가즘을 느끼면 바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오르가즘은 일거양득의 이점이 있는 것이다. 여성의 오르가즘은 자궁경부의 수축을 일으켜 남자의 정액을 자궁 안으로 빨아들이는 임신을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영장류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사실은 여자의 오르가즘이 생리적으로 남자의 오르가즘과 거의 같은 유형을 갖는다는 사실과 아울러 그것이 진화론적 의미에서 의사남성적 반응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여기서 의사라는 얘기는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성에게 속하는 자질을 신체 구조 속에서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다른 동물 집단을 비교 연구해 보면 필요할 경우 이런 잠재적 자질 가운데 하나를 전면적으로 벌러낼 수 있도록 가로 열고 말하자면 수컷이 암컷의 속성을 나타내고 암컷이 수컷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로 닫고 진화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우리 인간의 경우 여자가 클리토리스의 성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해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기관이 남자의 페니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것은 여자의 오르가즘이 적어도 초기에는 남자의 오르가즘의 유형을 차용했다는 증거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남자가 어떤 영장류보다 큰 페니스를 갖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다. 남자의 페니스는 완전히 발기하면 놀랄 만큼 길 뿐더러 다른 동물의 페니스에 비해 훨씬 굵다. 침팬지의 페니스는 인간에 비하면 짤막한 꼬챙이 정도밖에 안 된다. 페니스가 이처럼 커진 결과 남자가 골반을 움직일 때 여자의 외성기는 훨씬 더 잡아당겨지고 떠밀린다. 페니스가 안쪽으로 한번 밀고 들어갈 때마다 클리토리스 부위는 아래로 당겨지고 페니스가 바깥쪽으로 한번 후퇴할 때마다 클리토리스 부위는 다시 위로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앞쪽에서 페니스를 삽입한 남자가 성기로 클리토리스 부위를 율동적으로 압박하면 클리토리스를 되풀이하여 마사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남자의 자위 행위와 마찬가지다. 네, 두 번째 장의 짝짓기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102쪽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3쪽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짝짓기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